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해장의 제격인 물메기는 겨울이 제철입니다. 하지만 어획량이 줄어 가격은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 겨울 남해안에선 물메기가 풍어라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막 들어온 경남 통영 삼덕항. 어창에서 잡은 물고기를 건져 바구니에 담습니다. 해장의 제격인 물메기입니다. 작년에 그물 한 뜰로 하면 한 마리 두 마리 잡았는데 올해는 그물 한 뜰로 하면 한 50마리, 60마리 잡아요. 물메기 풍어의 위판장은 활력이 넘칩니다. 3,500원 한번 그래서 3,500. 이번 겨울 들어 위판된 물메기는 지난 겨울의 3배에 달합니다. 산란기인 3월까지 조업 기간이 아직 한 달 이상 남아있어 어획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협에서 물메기 방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서 어획량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판량이 늘어나면서 물메기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최상품이 마리당 4만 원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비싸서 자주 먹지 못하던 마니아들도 풍어가 반갑습니다. 겨울에 입맛도 살리고 숙취해소도 좋고 그래서 자주 먹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물메기 어획량이 늘어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겨울의 또 다른 별미인 새조개도 요즘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보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식가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달호 기자가 충남 홍성 남당항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형 수조에 굵고 싱싱한 조개가 가득합니다. 반으로 갈라보니 짙은 갈색빛의 속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새 부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새조개입니다. 겨울철 서해안의 대표 별미로 통하는 새조개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면 단맛과 감칠맛이 절정에 이릅니다. 이 맛을 잊지 못한 미식가들은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산지를 찾았습니다. 군산도 조개가 많은데 새조개는 이렇게 많지가 않고 좀 다른 맛이고 식감도 좋고 달아요. 단맛이 강해요. 양식이 어려워 시중에 유통되는 새조개는 모두 자연산입니다. 고수온 때문에 어획량이 하루 수백 킬로그램에 불과했던 탓에 지난해엔 새조개 축제가 3주 만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획량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손님들한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일단 드시면은 와, 왜 비싼가를 알겠고 이거 진짜 이 값어치 한다는 거예요. 지난해 킬로그램당 20만 원까지 치솟았던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수확량이 한 2, 3톤 정도 나오지만 2월 말쯤 정도 되면 수율이 차가지고 하루에 5톤에서 거의 6톤 정도 이상.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는 다음 달 22일까지 열립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강원도 철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만 매년 겨울이면 시베리아에서 두루미들이 찾아와 월동을 합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두루미들의 모습을 이승훈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강변에 수백 마리의 새들이 모여 있습니다. 눈 주위는 빨갛고 몸은 회색 깃털로 덮인 천연기념물 203호 제두루미입니다. 부리로 연신 땅을 쪼으며 먹이를 먹습니다. 여러 마리가 하늘을 나는 모습은 우아하기까지 합니다. 하얀 단장 가장 아름답고 날갯짓 할 때는 멋집니다. 환상적이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두루미 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올 겨울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두루미는 5종류의 11,000마리에 이릅니다. 한탄강과 넓은 곡창지대를 끼고 있는 철원은 먹이 활동을 하기 좋아 매년 많은 두루미들이 찾아옵니다. 한 단체에서는 매년 먹이주기 활동을 펼쳐 국내 최대 도래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논에 낙곡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주기적으로 회원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먹이주기 행사를 계속. 겨울에 반가운 손님 두루미는 3월쯤 다시 시베리아 일대로 돌아갑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도심 항공교통 UAM은
하늘을 나는 택시입니다. 이 혁신적인 미래 교통수단은 주요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는 미리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생겼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모형 비행물체가 공중으로 떠오르자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미래형 모빌리티 유라이진공입니다. 눈앞에 울산의 대표 명소들이 펼쳐집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대나무 숲을 가로지르고 고래가 뛰노는 울산 앞바다를 날아갑니다. 빨려들 듯한 LED 화면과 실감나는 움직임에 승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지상에서만 세상을 접했는데 이제 공중에서 세상을 접하잖아요. 이제 새로운 관점이 생긴 것 같고. 지난해 5월 이 가상체험 시설이 문을 연 이후 7달 만에 이용객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체험이 꾸준합니다. 방구대 안각화를 그거 가까이서 보니까 신기했어요. 비행기 타는 것처럼 재밌어요. 수직 이착륙 드론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도심 항공교통 UAM은 2028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울산시는 최근 이착륙 시설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점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UAM이 자동차 트레인 같은 기존 교통수단과 연계되면서 울산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서울시도 최근 2028년에 한강 에어택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도심 항공시대의 개막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죠. 전력 공급 방안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인데요. 경기도가 주민 반대가 예상되는 고압 송전선로를 도로의 지하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약 6기가와트. 원전 6기에서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6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전력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아직 3기가와트는 공급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고압송 전선로를 새로 깔아야 하는데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설득해야 합니다. 경기도와 한전은 민원 발생을 없애기 위해 이천에서 용인까지 27km 구간의 송전선로를 도로 아래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 도로 및 땅 밑으로 전력망을 까는 그런 계획을 경기도가 제안을. 도로 건설과 전력 공사를 동시에 할 경우 2천억 원의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입찰을 함께 진행해 공기도 5년 정도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 전력망 공동 건설이라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 해결책을 통해서 전력망을 몇 년 단축시킬 수 있는.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여전히 송전탑을 세워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 해당 지역의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송전탑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초대석 순서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강석 기자가 만나서 행정통합에 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대전, 충남에 이어서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이렇게 통합특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 행정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합리적인 지방 행정 체제를 마련해서 서울 중심의 그런 행정을 좀 더 지방 분권화시키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를 위한 교부세를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교부세 제어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데를 다 줄여서 여기다 쏟아붓겠다. 이게 진정으로 정말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더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재정 정책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검토도 없이 쏟아붓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지방 정부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동의하고 해당 지역의 의견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통합돼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되는 것이지, 선거 앞두고선 다 줄게,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고도의 선거 전략 아닙니까? 국가를 이렇게 경영해서는 안 되죠. 아니, 어느 나라에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 특별시를 해놓으면 그럼 특별시가 아닌 데는 그거 정말 특별한 데네요. 이거는 뭔가 전체적인 균형을 위한 접근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갖고 전을 몰아주면은 정말 소외받고 있는 지역, 그 소외받는 지역이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말고 강원도도 있고 충북도 있고 영남 지역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인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몫이 전부 다 특별시에다가 몰아주겠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더더욱 그 어떤 낙후 지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심화되는 열악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이럴 것이 아니라 통합이든 아니면 행정체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제대로 하자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30년 지방자치를 해왔지만은 실질적인 권한은 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행정체제를 행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혁신을 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중앙에서 쥐고, 이 보조금 공화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통해서 지방정부를 사실상에 통제하고 있는 형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제도, 재정 운영의 기본 틀,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특별시를 만들고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할게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좋은 방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 지방의 권한 이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치권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은 100% 공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평상시에 얘기했지만 헌법 개정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졸속적인 행정체제 개편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 바로 인천의 아주 치밀하고도 합리적이고도 주민들이 모두 동의하는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이미 3년 반 전에 불합리한 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통합하고 분구시키고 이것을 추진했고, 이것은 주민동의, 구의회, 시의회, 그리고 국회에서 법까지 다 통과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합리적으로 돼서 정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 행정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구를 조정하는 데도 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문제점이 없이 모든 걸 3년 동안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번 7월 1일부터 이제 새로 출범을 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